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네,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게 선거 사무실에 오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독하게 섬세하게 네. 여기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신 뭐 건지. 지금 서울시의 시장이 되는 사람은 네,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런 독한 해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 행정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독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이제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거네. 본격적으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일단 선거로 이렇게 나서시면서 어떤 이게 나서게 된 어떤 계기 어떤 그런 게 좀 후보님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 선거는 사실은 한 축으로는 정권을 좀 심판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축으로는 정말 서울을 구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반문했고요. 결국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임자는 제가 저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시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 문제가 굉장히 지금 우리 서민들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문제 부분부터 이 서울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신 공약이나 계획들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뭐 부동산 문제 제일 관심 많으시죠? 네, 지금 다 그렇죠. 뭐. 아무리 봐도 사실 그동안에 서울에 네. 공급을 꽁꽁 틀어막은 것이 네네.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 되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역시 관이 주도하겠다라는 거라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주택은 한 축으로는 일반적인 공급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가 있을 네네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형태로 집을 사고는 쉽지만 일반적인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또 그 중간 형태의 저희가 만든 게 토지 임대부 네네. 주택의 공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주거 그 주택 공급의 확대는 민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적률 부분이라든지 용도지역 네. 문제라든지 층고 제한 문제라든지 이것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7층 규제, 12층 규제, 35층 규제 같은 거를 혁파하는 것, 뭐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공공임대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 공공임대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뭔가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또 그것이 다양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형도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타입을 만들어서 사실 공공임대를 자신의 주거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는 게 있을 것이고요. 집은 사고 싶은데 도저히 어려운 분들에게 토지 소유권은 주지 않고 위에 아파트 부분에 네네.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저희가 매년 1만 원씩 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입주하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이자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네네네. 것이 저희의 공약의 틀입니다. 예, 예. 그 밖에 이제 한 틀로는 지금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재산세를 50% 감면해드리는 것 이렇게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 부동산 정책을 항상 해오다 보면 이게 반값 아파트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예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었고요. 근데 이 그게 이제 고밀-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네. 반값 아파트는 그냥 지금 토지 임대부가 아닌 거를 반값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네네.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제 시유지나 네. 국공유지에 이제 국유지에다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이제 철도 지하화나 또는 도로 위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예. 이제 용적률이나 뭐 고밀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세권 중심으로 뭐 네. 택지 공급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는 이게 오히려 일종의 풍선 효과식으로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려도 네.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시장은 심리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심리를 드리면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면 저는 그것이 그 큰 집값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향에 그렇죠. 초점을 두고 계시는 예, 거네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주택 공급을 생각할 때 네. 저도 이제 10년 70만 호 공급 네. 계획을 내놨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인 가구 때문에 가구수 증대로 가구수 증대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2030년까지 그 정도 주택을 마련하면 충분히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가 생긴다는 네. 말씀이십니다. 또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서민들이 어렵고 중산층도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도 힘들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좀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네네. 기업이 투자 많이 하게 하고 산업이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울에 네. 지금 산업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 뭐 AI 혁신센터의 유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BIF, 비프 비프 산업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IT 그리고 파이낸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기업의 규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각종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 5대 권역에 네. 대해서 예. 각각의 어떤 산업 유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권역별로. 그리고 이제 한 축으로는 이게 미스매칭이 가장 문제거든요. 일자리 미스매칭. 일자리에서.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구직자들의 어떤 구직 프로그램, 뭐 인턴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라든지 인턴십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결국 서울시가 이 둘을 사실 매치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헤드헌터가 되겠다 서울시장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자리 문제의 정답은 사실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일자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일자리 확대 정책도 보면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일자리는 최악이죠, 최악. 네. 그 일자리 수치가 최악이에요. 네, 역대 지표가. 정권에서. 네네네. 공공 일자리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일자리입니까? 그거는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수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일자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뭐 배신, 국민에 대한 그 속임, 사기, 기망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에 이어서 말씀 여쭤보면 이 교통난 문제도 이게 서울의 또 고질적인 그렇죠. 난제예요. 네, 예,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뭐 이제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아, 예. 이제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있고요. 상습 정체 지역인 사당로도 지하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교통 사각지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 없는 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경전철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버스 노선이나 뭐 지금도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조정할 곳이 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도 마을버스의 정시성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코로나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미래 교통에 대한 고민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시대 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플라잉카라든지 드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신교통 개념 내지 신운송 수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서울시장이 할 일이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거 이제 저도 이제 국토부를 몇 번 출입해서 느낀 점인데 이게 보통 이동수단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서울 상공에 뭐 날릴 수도 날릴 없잖아요.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예, 풀어야 되겠죠. 그런 규제부터. 예. 그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이 코로나 지원책 이게 이제 지금 뭐 확진자 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해도 4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수도권 아직까지 9시 잡혀 있고요.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화두인데 어떻게 후보님은 조금 지원책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사실 이제 저희가 출마 선언도 이태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시다는 것을 뭐 알려드리고 그분들에게 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삶의 회복에 저희가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 뭐 재난지원금을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2회적 그렇죠. 정도밖에 뭐 버팀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저희 백신이 들어오고 접종되는 이 순서를 보면 금년 12월 말까지는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숨통론입니다. 숨트론. 네네. 숨통을 좀 트여드리겠다는 네. 거고요. 그게 한 축에 있고요. 손실보상 뭐 이익공유 뭐 대선 후보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뭐 100가지 명씩의 해법을 내놨는데 이익공유제 같은 건 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익을 산출하는 근거부터 시작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정말 퍼퓰리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손실보상 부분은 사실상 저는 일정 부분 해드려야 된다. 다만 이건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이렇게 손실의 규모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맞춤형으로 하시겠다는 네,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기도랑 또 서울도정, 서울시정 이게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 최근에 이제 도민재난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참 말씀은 시원하게 하시는데 그거 다 파퓰리즘이죠.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참 뭐 제가 이자 지원해 주겠다고 신혼부부 청년주택 이자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파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민주당이 파퓰리즘 원조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공약은요. 정말 저는 앞으로 더 해드리고 싶은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지금 40만 명 태어나던 1년에 40만 명 태어나던 신생아가 작년으로 27만 명으로 그렇죠. 줄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인구 재앙이라고 하죠. 인구 재앙이에요. 근데 그러면 돈만 드린다고 애를 낳지는 않죠. 근데 이게 뭐냐? 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혼하는 이유에 남성은 첫 번째가 양육비 부담이고요. 두 번째가 집 문제입니다. 여성은 첫 번째가 자아 실현이고 두 번째가 집 문제입니다. 역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주거 안정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 최대 이자 대출 이자의 지원이 최대로 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청년으로 3년 받고 신혼부부로 3년 받고 첫아이 출산해서 3년 받고 했을 때 9년을 합산했을 때 최대 1억 1,700만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이 매년 1만 원씩 공급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다 이자를 부담해 준다고 해도 3년씩 부담해 드리는 거니까 네. 가장 많을 때가 약 그 4천억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시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올해 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숨통트임론이라고 6조짜리 네네. 그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부를 여기에 쓰려고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갖고 파퓰리즘이라는 거는 아니 다 전 국민 나눠주자 그러고 전 도민 나눠주는 게 파퓰리즘이지 필요한 부분에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연결해 가지고 하나 좀 간단히 또 여쭤볼게요. 보육 부분하고 또 여성 일자리도 여성의 사회 진출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런 서울시 차원의 보육 정책도 아무래도 이제 후보님께서 여성이라는 또 자녀를 직접 양육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특이할 만하게 내세울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참 아직도 그러니까 양육 책임이 부부 공동에게 있다고 해도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지금 사회 문화이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보육 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인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인증제를 한다,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 또 양육수당이 지금 20만 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추가로 서울형 양육수당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제대로 봐줘야 되는 어린이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됐지만 사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오후 3시, 3시 이후에는 어린이집에서 봐주기는 하지만 눈치 보인다. 그리고 그냥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것 뿐이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 있다고 매우 뭐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저녁 7시까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경우에 충분히 걱정 안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 측면이 아니라 그게 그렇죠. 본질이죠. 예, 그게 이유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권력형 성범죄 또는 성비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시죠. 뭐 제가 시장실 6층 안 쓴다 그랬습니다. 6층이 주는 그 의미가 네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6층 안 쓴다고 했고요. 뭐 사실은 이제 이 독립된 조사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독립된 조사처를 만들고요. 네. 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장이 되면 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유야무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철저한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조금 보시고 추이를 잘 체크를 매번 캠프에서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당 후보가 일단 되는 게 우선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쟁 상대인 오세훈 후보나 또 나머지 두 분도 계시지만 어떤 지지율 측면에서 당에서 후보가 되기 어떤 승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 승부수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결국은 이 선거가 왜 있느냐? 네. 저는 정권 심판을 하고 왜 우리 당에게 지지가 안 오고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가 높게 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표를 구할 명분이 약하다.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말씀 뭐 드리겠지만 사실 이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우위에 있는 거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그렇죠. 민주당 시장이 그만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아이들 밥값 문제로 네. 시장직을 걸었고 네네. 그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다른 직에 도전하시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다시 본인이 그만둔 시장직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본선에 가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권 교체의 적임자 또 명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결국 저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정치적 지형 변화 부분도 조금 그래서 뭐 들여다보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이 룰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당에. 제가 뭐 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느 그 당의 후보를 뽑더라도 그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지금 룰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뽑는 식의 룰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도 예비 경선 때는 책임 당원을 20%라도 네네네. 넣어드렸어요. 네. 4만 명이 투표한 값은 20점이 됐고요. 네네네. 2,000명 여론조사한 거는 80점으로 비중이, 계산한 게 예, 예비 네네. 경선이었는데 본 경선은 100% 여론조사인데요. 네. 민주당도 그렇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 다른 정당 지지자는 제외를 합니다. 네네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그렇죠. 근데 네. 우리는 그걸 아예 안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를 뽑는 형국이 되게 돼서 오히려 역선택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약간 큰 틀에서 이거는 좀 우리 정당의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룰 세팅이 돼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선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종 이제 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가기 위해서 또 안철수 대표하고 또 단일화 부분도 또 조만간에 또 좀 많이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 논의를 잘 보고 네네. 있습니다. 저는 뭐 경선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어떤 룰을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 논의를 보면 토론회 횟수 갖고 왈가왈부 시끄러운 것 같아요. 3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토론회 한 번도 잘 안 하려는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 그런 배짱으로 본선 이기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가 되고 그다음에 양자 구도로 여야 양자 구도로 펼쳐지게 되면 좀 여당 쪽에서도 이제 후보가 한 명을 압축이 될 텐데 좀 누가 상대로 나설 지금 뭐 건지 박영선 후보가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 이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서울 이번 시장 임기가 1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재선을 하게 되면 이제 5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섣부른 이런 부분인가요? 저는 저 시장 시켜주시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별 그다음 생각 없습니다. 시장 한 10년 하면 서울 확실히 바꿔놨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뵐 일이 있으면 또 네. 뵙고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 또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